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동화입니다. 동화라고 하면 사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심을 기초로 해서 지은 이야기니까 어린이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나의 어린이를 위해서 읽는 동화 더하기 나 어른을 위해서 읽는 동화의 의미와 추천 도서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재밌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린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이름을 연상하게 돼요. 누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연상하게 되죠.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에 한국 최초로 아동 잡지를 만들었거든요. 그 아동 잡지 이름이 어린입니다. 1923년에 이제 마혜송이라는 작가님이 바위나리와 아기별이라고 하는 작품을 어린이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마혜송 작가님은 시인 마종기 시인의 아버지이시기도 해요. 이때부터 시작됐던 이제 창작 동화, 한국 창작 동화의 세계가 이주홍 선생님, 이원수 선생님, 고한승 선생님 같은 이제 다른 작가들하고 같이 계보를 이루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동화 제법 자주 주변에서 발견하거든요. 아이를 위한 동화 시장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외국 작가들한테 좀 집중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칼데코 수상작이라든지 외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쳐서 전 세계 몇 개국에 어떻게 번역이 된 소설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1920년대부터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하고 그 안에 아이들이 읽기 정말 좋은 우리 국어로 된 동화들이 상당히 많았다. 우리말 동화에 계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화는요, 사실 어린이들만의 것은 아니에요. 이제 저는 애기 엄마인데요. 제가 첫째를 낳고 뽀로로를 한 5년을 본 것 같아요. 그냥 뽀로로라는 이름을 알기 전부터 뽀로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랑 같이 에디 성대묘사도 하고 루피의 잔망스러움도 따라하고 그다음에 크롱크롱도 하면서 이렇게 뽀로로를 5년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이제 다른 데로 관심이 넘어가서 이제 뽀로로는 이제 졸업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5년 후에 제가 이제 둘째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둘째가 또 다시 뽀로로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뽀로로 뮤지컬만 한 5번 봤고 뽀로로만 한 10년을 그 안에 뽀로로 에디 성대묘사 이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애는 이제 졸업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뽀로로 이거 나는 애기들 보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직도 크롱이 이제 말을 해? 우리 크롱이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잔망 루피 보면 루피 왠지 알던 사람인 것 같고 뽀로로가 되게 친근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근황은 챙겨봐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동화가 어떤 계기로 우리 인생에 들어오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모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을 준비를 하려고 미리 사전 미팅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작가님하고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면은 요즘 뭐 읽으셨어요? 저 뭐 읽었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동화가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했더니 저랑 이야기를 나누던 작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선생님도 그거 좋아하세요? 저도 그거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서 읽으셨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직장 말고 좀 사적인 모임으로 성인들의 독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3개월째 동화 읽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동화 읽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막 주옥 같은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 읽고 나서 이 동화인데 이렇게 40대 아줌마의 심성을 이렇게 울려주나?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 동화를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같이 읽기에 참 좋은 텍스트다, 책이다, 이야기다 라고 꼭 소개를 드려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왔습니다. 동화는요, 장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요. 읽기가 쉬워요. 막 꼬아서 저자가 자기 학식을 막 자랑하려고 이상한 용어 같은 거 쓰지 않았어요. 왜? 난이도는 쉬운데 주제는 쉽지 않아요. 주제가
어렵고 고차원적이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어린 시절, 친구에게 가졌던 순수한 마음, 맑은 마음, 진정성이 있는 어떤 행동, 배우지 않았지만 어머, 아이들은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따뜻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을 대하네? 이런 동화를 읽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은 성악설이 아니라 성선설이 맞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쉬운 말로 본질적인 이야기를 동화가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대해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혹시 이미륵 작가라고 아세요? 저는 이 작가를 제가 스스로 찾아낸 건 아니에요. 저희 그 시인이신 부친이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륵 한번 읽어볼 생각 없니? 없어요 그랬어요. 이름이 미륵이어갖고 저는 이제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9살에 고향집 떠나서 짐 싸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올 때 아버지가 이미륵에 나오는 구절이야. 이 구절은 너한테 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절은 너는 나에게 아주 큰 기쁨을 주었다. 그러니 얘야 이제 네 갈 길을 가거라 라고 하는 구절이 거기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런 멋진 구절이 있으면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미륵은 미륵이 본명이 아니에요. 이분이 1899년도에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1919년 3.1 만세운동 때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살 언저리인데 독립운동을 해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끌려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따리를 막 싸줍니다. 미륵아, 이 보따리 메고 너는 살아야 된다. 가라. 미륵이라는 아주 귀한 이름을 붙여서 애지중지 키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는데 어머니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너는 나한테 기쁨이었어. 이제 너는 가라. 그래서 그 아들이 1919년 20년쯤에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이 소설을 쓴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 수암이라고 하는 사촌하고 자기가 훈장님한테 서당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해줬고 그다음에 만세운동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머니랑 어떻게 헤어졌다. 이분은 1950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독일말로 이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나왔을 때 독일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많은 작가들이 이 작품은 대단합니다라고 찬사를 보냈는데 그중에서 독일 작가 슈테판 안드레스가 이렇게 썼답니다. 당신의 작품에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가 똑같이 매료되었습니다. 그 수용폭이 얼마나 넓은가 잘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잘 쓴 청소년 문학, 동화는 아이들도 즐길 수 있지만 어른들도 똑같이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어른이 된다는 건 아이의 껍질, 아이의 본체를 완전히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아이가 들어있고요. 그 위에 뭔가 더 많은 켜켜이가 쌓여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안에는 모두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아이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나이에 국한하지 않는 텍스트가 동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심을 가득 담아 주옥 같은 동화 작가들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앞만 둘러봐도 이분이 1등인 것 같아요. 미국 작가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인데요. 여러분들 이 작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셔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 제목은 기억나실 거예요. 초록색 책 제목에 한 든든하게 생긴 나무가 있고 그 나무 밑에 놓이는 어떤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 무려 한 50년은 넘은 것 같아요. 1964년에 출판됐거든요. 그런데 반세기를 넘어서 언제든
읽을 때마다 항상 감동을 주는 작품이라니 이 작품을 추천하지 않는 건 저는 약간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 이 책을 읽을 때는요. 나무가 참 호구인가 얘는? 바보 같은데? 답답했어요. 나무 정신 좀 차려. 그렇게 다 주기만 할 거야. 정신 차려. 그리고 소년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 예쁘게 나무랑 같이 놀았잖아요. 나무가 그늘과 가지를 내주었잖아요. 나무한테 사과도 따서 먹었잖아요. 심지어 사과를 가져다 팔기도 합니다. 밑둥을 남기고 몸통을 베어가요. 베어가는 그 장면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왜? 나무가 계속 기다렸는데 소년이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아주 드문드문 돌아와요. 그런데도 나무는 그저 행복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복장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건 엄마 얘기예요. 나무는 엄마라고 생각하면 너무 찰떡같이 맞는 거예요. 근데 생물학적인 엄마, 나 키워준 엄마만 엄마인가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 도와주는 사람들한테서 우리는 엄마의 마음 조각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한테 엄마의 어떤 조각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마음은 이 자녀, 엄마의 관계 아니어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떤 따뜻한 보살핌, 주고서 기뻐하는 마음, 이런 선행, 이런 게 이 책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읽혔으면 좋겠어요. 셰일 실버스타인은요. 글하고 그림이 동시에 가능한 작가예요. 사실 저는 글도 쓰고 그림도 쓰고 글, 점, 그림, 이름 하나 이렇게 되는 작가들을 조금 편애하는 편입니다. 글을 쓴 사람이 그림까지 같이 그리면요. 이 두 개가 찰떡같이 잘 붙어요. 동화 작가의 세계관에 흠뻑 빠지기에는 글, 그림이 동시에 되는 작가가 좀 유리한 편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과일까? 라고 하는 정말 띵작을 만들었던, 좋은 작품을 만들었던 요시타케 신스케의 작품들도 이 사람 특유의 어떤 명랑하고 엉뚱한 게 그림에도 보여요. 그 녀석 맛있겠다 시리즈를 쓴 미야니시 타치야도 역시 글과 그림이 동시에 가능해서 이야기의 따뜻함과 어떤 뭉툭한 느낌이 그림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본에만 있어요? 아니요. 안녕달이라고 하는 작가, 필명이 안녕달이세요. 안녕달이라는 작가도 그림이 그 따뜻함과 온기가 글하고 그렇게 매치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백희나 작가님은 인형같이 이렇게 실사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데 글과 그림이 공존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죠. 영국에도 있어요. 앤서니 브라운. 그다음에 앤서니 브라운보다 더 이전에 나왔지만 굉장히 지지층이 확고한 존 버닝햄도 글과 그림을 같이 했던 작가들입니다. 이제 서양의 작가들을 소개를 해드렸다면 우리 동화에서는 어느 분을 소개해드릴까 너무 많아서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분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되어야만 하는 분입니다. 권정생 선생님은요. 강아지똥, 황소 아저씨, 길 아저씨, 손 아저씨, 사과 나온 맛 달림 무엇을 읽고 싶으시든 선택하세요. 저한테 그 여자가 이상한 거 선택했어. 그 여자가 이상한 거 추천했어.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강아지똥은 아주 짧은 동화예요. 아주 짧은 동화인데 요즘 어른들 사이에서 강아지똥 다시 읽기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권정생 작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분은 1930년대에 도쿄에서 출생하셨어요. 부모님이 도쿄에서 일하시던 가난한 노동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결핵에 걸려요. 지금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는 없는 병인데 이 결핵이라는 병에 걸렸다라고 선고를 받는 건 저 예전에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을 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랑 같아요. 이상한 시인 이상도 기침해서 각혈하고 죽었고요. 그의 친구 김유정도 결핵으로 죽었거든요. 결핵을 낫게 하려면 엄청난 양의 약과 그리고 아주 좋은 양질의 음식,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이 바탕이 깔려야 나을까 말까 합니다. 약도 구하기 어렵고
밥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결핵이란 아주 무서운 병이었다는 얘기예요. 권정생 작가님은 가난하게 살으셨는데요. 결핵이라는 병 때문에 몸이 아팠고요. 떠돌아다니기도 많이 하셨고 여기저기 가서 일도 많이 하셨고 했다는데 나중에 몸이 너무 아파서 한 교회의 종지기로 평생을 사십니다. 그 사시던 집이 너무 허름하고 하고 다니신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그 마을 사람들은 저분이 저렇게 유명한 작가인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분은 어린이와 같은 눈으로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의 마음을 쓴 사람이거든요. 이분 생애를 읽다 보면 구구절절이 참 고난의 연속이에요. 조국을 잃었을 때 태어났고 부모님이 가난하셨고 그 부모님마다 마저 돌아가셨고 결핵이 찾아왔고 세상을 원망해도 뭐라고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원망을 안 했어요. 권정생 작가의 그 작품 세계를 단 두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평화하고 사랑이에요. 이 평화가요. 평화를 방해하는 빌런 같은 요소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태초부터 주어진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올 수 없는 힘든 상황인데 평화를 되찾아오는 힘이 있어서 평화로운 거예요. 늘 버려지고 천대받고 놀림받고 너는 쓸모없어 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면에서 단단한 심지를 가지고 자기 가치를 회복해요. 혹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너한테는 이런 가치가 있어. 이 가치를 돌려주는 과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뭔가 한 송이 작은 꽃이 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이분 작품을 보면 느낄 수 있어요. 강아지똥 한번 보세요. 강아지똥이 개똥도 아니에요. 조그만 강아지가 길바닥에 눈 조그만 똥입니다. 그 똥이 태어났어요. 나는 똥이네 하고 딱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어이구 내 귀한 흙덩어리 하고 주워갔거든요. 근데 강아지 똥은 거름도 안 쓰네요. 농부님이 그냥 놓고 가셨어요. 놀리는 거죠. 강아지 똥을. 너는 똥이야. 넌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야. 그래서 강아지 똥이 그만 울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으앙. 자, 그때 민들레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네가 거름이 되어주면 내가 꽃을 피울 수 있거든. 무서울 법도 하거든요. 몸뚱이를 녹이래요. 그런데 강아지 똥은 행복해요. 어머나 그러니? 정말 그러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강아지 똥이 민들레 싹을 껴안아요. 그리고 민들레가 꽃이 피어나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강아지 똥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이 작품 말고도 황소 아저씨도 참 짠한 작품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한 아저씨와 다리를 못 쓰는 한 아저씨가 둘이 서로 도움이 돼서 길을 찾아 나가는 손아저씨, 길아저씨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권정생 작가가 있다면 오늘날은 안녕달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안녕달의 안녕이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본인 이름이 안녕달이잖아요. 근데 이름에 있던 단어를 책 제목으로 삼았어요. 저는 이렇게 느껴요. 이거는 내 인생 작품이야. 그래서 안녕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소세지 할아버지와 이제 강아지 이야기인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아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눈사람이 나와 친구가 되거든요. 근데 해가 나고 날이 이제 좀 따뜻해지면서 이제 눈아이가 점점점 녹아요. 아시죠? 눈사람은요, 처음 만들었을 때가 제일 예뻐요.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고 점점 작아지죠. 근데 눈아이가 물어봐요. 나 이렇게 더러운데 아직도 내 손을 잡아줄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때 친구가 잡아주죠. 안녕 눈아이, 이런 책들이 안녕달의 정체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아이들이 읽기에도 참 좋아요. 어린 아이들. 그림만 보는 아이들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이가 아니라 아예 본격적으로 어른을 위한 성인 동화도 있습니다. 성인 동화를 개척한 사람은 정채봉 작가예요.
정채봉 작가의 오세암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5살 아이가 부처가 되어 암자라고 해갖고 오세암이에요. 정채봉 시인의 시와 소설에 깔려있는 정서는요. 엄마가 너무 좋은 순수한 소년이에요. 제가 정채봉 작가의 그 소설도 동화도 좋아하지만 더불어 소개하고 싶은 게 정채봉 작가의 시거든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는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뭘 하겠다?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세상이 우리를 좀 핍박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더한 압력이 우리를 짜부러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채봉이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저 소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참고 있지만 엄마 앞에서는 다 일러 바치고 엉엉 울고 싶은 마음. 그 소년의 어떤 심성, 연약하지만 그냥 난 잘 참고 있어. 외롭고 고달프고 슬프지만 엄마 앞에서만 얘기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오세암에도 이렇게 엄마를 그리워하는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5살 아이예요.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서 어떡하느냐? 그 절간에 가면 이제 불상이 있잖아요. 불상한테 가서 예쁘게 생기셨고 착하게 생기셨고요. 제 엄마가 돼주시면 안 되겠어요? 불상은 말이 없어요. 근데 불상한테 가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암자가 한 달 이상 눈으로 교통이 단절돼요. 그 암자의 이 어린아이가 혼자 있었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혼자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를 다시 찾으러 어른들이 왔을 때 아이가 되게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고 맑은 모습, 뭔가 직전까지 누가 이 아이를 돌봐준 것 같은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거기에 살짝 등장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어린아이보다 진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아이가 이제 부처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 속에 부처님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아프고 서럽고 어머니도 없고 없는 어머니가 너무 그립고 그런 안아주고 싶은 어린 소년이 정채봉 시인의 소설과 시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을 은근하게 애잔하게 그려냈다는 것이 바로 정채봉 소설을 읽을 때 느껴지는 짠한 마음, 동질감, 뭔가 돌봐주고 싶은 마음을 낳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정채봉 소설을 읽으면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져요. 정채봉 시인의 시집이 한 권 있는데 시집 제목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는 시집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이 세상에 와서 다 같이 먼지 섞인 바람을 먹어요. 다 같이 울고 살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아프면 당신 마음도 아팠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포용력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달 작가도 뭔가 춥고 아주 좀 매서운 눈바람 속에서 건지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정채봉 작가가 보여주는 세상 자체가 겨울이에요. 계절이 겨울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살기가 참 팍팍하고 추운 겨울의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 손난로의 온기를 잊지 맙시다 라는 메시지가 들려요. 추운 겨울에 만나는 손난로의 온기. 정채봉 소설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레전드를 말씀을 해드렸어요. 레전드 작가를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제는 주제별로 3가지 주제를 간추려 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동화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는 건 우정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에게는 돈과 친구가 필요하거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느끼는 우정보다 이 우정은 좀 더 좀 깨끗한 우정인 것 같고 조금 더 풋풋한 우정인 것 같아요. 루리라고 하는 이제 우리 작가분이 쓴 긴긴맘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저희 5학년 아들이 저한테 추천을 해준 소설이에요. 엄마, 학교에서 누가 이거 빌려줘서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엄마 이거 나 사줘. 라고 해서 애한테 사줬거든요. 사주기 전에 제가 한번 그냥 훅 읽었는데 어머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웬일이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꺽꺽 울고 있더니 우리 아들이 와갖고 또 왜 그러냐고 구박을 했던 긴긴밤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거 읽었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댓글 다세요. 자, 어쨌든 이 루리 작가의 긴긴밤은 너무너무 절망에 빠진 코뿔소 한 마리가 나와요. 아내는 밀렵꾼한테 죽었습니다. 예쁜 딸도 밀렵꾼한테 죽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쩌다가 생긴 펭귄 애기를 키워가면서 얘를 버리면 애기가 죽을 텐데 얘를 키우다 보니까 살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어린 펭귄을 다 키워놓고 코뿔소가 자기 임무를 다 했다라고 이제 아내하고 딸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페니패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사라 페니패커가 쓴 팍스라는 소설은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우가 자기를 키워준 소년이라는 친구를 찾아가고 소년은 자신의 여우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흉폭한 사건이 터졌지만 여우는 소년을 사랑하고 소년은 여우를 사랑해요. 나는 너로 인해 살아 라고 하는 우정의 동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거인의 동화입니다. 프랑스와 플라스라는 사람이 쓴 마지막 거인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큰 책인데 사실 글밥이 제법 돼요. 그 다음에 뭐 동인도에서 막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읽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어른이 읽어야 될 동화예요. 탐험가가 미지를 탐험해서 아주 거대한 아름다운 거인들을 만나요. 몇 남지 않은 거인들을 만납니다. 이 거인을 만나고 돌아와서 책을 씁니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다른 사람들이 거인이 있는 곳을 찾아내서 거인의 목을 잘라옵니다. 그 거인이 얘기해요. 얘야, 친구야. 나를 얘기를 안 했으면 안 됐겠니? 너는 침묵할 순 없었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거인이라는 것은 태초의 어떤 존재, 거대한 자연을 상징합니다. 숨어 사는 어떤 원시 민족들, 거대한 포유류들, 멸종해가는 거대한 포유류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우리 사피엔스가 도착하는 대륙마다 너는 거대한 포유류들을 멸종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라는 얘기가 나와요. 너도 포유류인데 네가 가는 대륙마다 거대한 포유류가 사라졌어. 다음 순서는 네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니? 너도 포유류야. 너도 멸종될 수 있어. 그걸 기억해.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공장 짓고 집터 닦고 너무 많은 나무들을 베어버렸죠. 너무 많은 바다를 메워버렸고 너무 많은 호수를 잃었어요. 환경 보호해야 돼 라고 하는 책을 읽는 것보다 우리 거인이 이렇게 하나씩 사라져서 마지막 거인이 거의 남지 않았어 라고 하는 어떤 슬픈 이야기를 보면 인간과 문명에 대해서 조금 돌아볼 여지가 생깁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건 동화의 주특기인 것 같아요. 가장 잘 다루는 주제, 생명의 주제입니다. 그 생명을 지키려고, 그 생명을 키워주려고 누군가가 되게 노력하는 생명의 동화가 동화 안에 굉장히 큰 주제가 됩니다. 유명한 동화 있죠.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 이것도 더 이상 알을 못 낳아서 죽어라 하고서 이제 닭장 밖에 버려진 암탉이 남의 알을 가져다가 키워서 엄마 되고
이 아이를 지켜서 계속 살려나가는 그런 생명 키움의 이야기예요. 루이스 세불베타의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라는 작품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8세부터 88세까지 읽는 동화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고양이가 어떻게 갈매기를 가르쳐 줍니까? 고양이는 갈매기를 주로 알을 좀 먹죠. 먹어야 되는 건데 얘를 키워요. 자,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의 상황이지만 아니야. 나는 너를 살릴래. 너를 살리면서 나도 살래.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더 과거로 가면 권정생 작가의 엄마 까투리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살리는 이야기. 불이 났어요. 엄마 까투리가 발이 빠르니까 엄마 까투리는 살 수 있었습니다. 날 수가 있었고요. 근데 불이 났을 때 엄마 까투리가 새끼들을 꼭 품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이 다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이렇게 엄마 까투리는 새까맣게 탔는데 안에 열어보니까 애기 까투리들은 다 옹기종기 살아있더래요. 생명의 동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느 때는 내가 사는 게 삶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경쟁이 일상화돼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해. 너의 생존은 나한테는 안물안금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존재죠. 이런 현대의 문법에 아주 예쁜 말로 아름다운 스토리로 맞서는 작품들이 바로 생명의 동화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는 게 나를 진짜 살아있게 해.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아들한테 그러거든요. 집 밖을 얘가 신발을 신고 대문을 나설 때는, 현관을 나설 때는 무사히 잘 돌아와줘. 다치지 말고 위험한 행동하지 말고 안전하게 웃는 얼굴로 엄마한테 다시 돌아와줘. 그게 엄마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잘난 척하면서 이제 아들이 나가거든요. 나의 생존은 너의 생존을 전제로 한다 라는 것을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동화에서도 같이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동화를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읽을 것 같습니다. 동화는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읽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장 높은 단계는, 가장 마지막의 단계는 가장 처음의 단계하고 이어져 있기도 해요. 사람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아기로 태어나서 다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나이든 늙은 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동화는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생명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잖아요. 이렇게 전 구간에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가장 단순한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이 가장 막다라는 생각을 동화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그게 그 아이한테 양분이 되기도 했지만 저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어요. 저를 위로해주고 구해주고 다독여준 게 동화였습니다. 여러분도 동화 읽는 시간을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